안녕하셨습니까? 아세안 이야기의 윤진표 교수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그동안 흘렀네요.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한 2달 동안 다녀왔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동남아에도 제가 한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아세안에 관한 소식과 또 관련된 분석을 좀 더 열심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잡은 제목이요, 조금은 어둡습니다. 올해 제가 관찰한 아세안에 관한 제목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답답한 아세안, 답답한 동남아, 문제는 정치야. 좀 이렇게 구호적으로 잡아봤는데요. 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세안과 동남아 나라를 둘러싼 답답한 상황 4가지를 그래서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배경은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얀마 사태와 이를 다루고 있는 아세안의 대응 문제입니다. 미얀마 쿠데타는 작년 2021년 2월 1일 날 발생을 했고, 해결의 기미는 지금까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저항 세력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폭압적인 대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언론으로부터의 관심도 사실 점점 멀어지고 있죠.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염려됩니다. 미얀마 군부가 앞으로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요, 이를 다루는 직접 당사자인 아세안의 대응 방식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이로 인해 효과성 없는 대책만 공허하게 말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안은 2015년도에 정치안보 공동체를 출범시키면서 제일 먼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또 이를 확장시킨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이러한 규칙의 바탕을 둔 아세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세계에 선언을 했습니다. 55년 아세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고요. 작년 바로 이 미얀마 사태는 이를 시험해보는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사태를 대하는 이 아세안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미얀마 군부 대표를 정상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정도의 결정만 했지, 사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없는 원칙, 5대 제안만 계속 말하고 있을 뿐이고요.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미얀마 군부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세안 의장국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친중국적인 정권이죠. 중국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같이요, 캄보디아도 어중간한 스탠스만 잡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레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레암의 해군 기지가 이미 중국에 의해서 완성이 됐고요. 현재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는요, 미얀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태도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달에 있을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별다른 결정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의장국이 되는데요. 좀 다른 접근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는 태국 얘기입니다. 태국 정부가 마리후아나 사용을 허용을 했습니다. 태국 프라윕 정부죠. 프라윕 정부는 금년도에 새로이 재개된 관광 수입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마리후아나의 개인 재배와 또 그 사용을 정식 허용하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요, 마리후아나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제한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과연 누가 마리후아나 재배나 사용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벌써 마리아는 태국에서요, 누구나 접근하고 또 쓸 수 있는 기호품이 되어 버렸죠.
이렇게 황당한 정책은요, 과거 태국, 또 미얀마, 라오스를 형성하는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아편 재배가 아주 성행했었던 그 당시를 오히려 생각나게 합니다. 문어 개방과 관광객 증대를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기대한다는 발상을 한 태국 정부의 결정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분명히 소탐 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태국에 관광 가시는 우리나라 분들은요, 마리화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당선 문제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요, 그 아버지가 1965년부터 86년까지 20년 동안 통치했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였습니다. 이 당시 20년 동안 지배했던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한 이 지배 시기로 인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모범국이라고 불렸던 필리핀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렸고요. 그 장본인이 바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몽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부통령은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의 장녀죠. 사라 두테르테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정치가 아직도 지역 정치 가문에 깊게 뿌리박힌 엘리트 민주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선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아무리 필리핀 국민들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필리핀의 어렵고 힘든 현재를 만든 책임이 있는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돌아오고요, 그 유명했던 소위 마르코스의 아내였죠. 이멜다 마르코스 여사도 정치를 하는 등 이 필리핀의 정치 가문이 세습하고 있는 비중은요, 오히려 요즘에 와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필리핀의 정치 문화로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내각 관련 문제입니다. 한국과 방산협력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재선된 조코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조코이 대통령은 내각 중에서 국방장관을 자신이 치렀던 대선 두 번 다 그 라이벌이었던 과거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위였던 프라보 수비안토를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기발한 인선을 했죠.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내각을 마치 무지갯빛 같은 색채로 네 편을 섞어서 임명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1998년도 수하르토가 하야하고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정치 행태가 되었는데요. 여와 야를 불문하고 내각에 임명해서 정치 분열을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목적은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의 패배나 보복을 미리 방지해보겠다는 보험 성격의 그러한 꼼수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게 솔직히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문제는요, 정치적 라이벌인 프라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자신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무기 도입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조코이 대통령도 얻지 못하고 눈 감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계약을 했었던 KF-21 그 전투기가 있죠. 그 전투기 개발 관련해서 초기 비용 분담도 제대로 인도네시아는 실행하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러시아 다른 비행기들을 도입하겠다고 프라보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인도네시아가 안고 있는 이 고질적인 부패 구조가 최고위급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요즘 긴밀한 방산 협력을 하고 있죠. 한국산 잠수함이라든지 또 전투기라든지 많은 무기체계가 인도네시아로 이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같은 중요한 전투기 개발에서 인도네시아가 보이고 있는 이런 갈지자 형태의 이러한 행태는요,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어서 지켜보는 저로서도
아주 안타깝습니다. 결국 지금 아세안과 동남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요, 모두 최고 지도자들을 포함한 소위 정치인들의 행태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동남아 나라들의 정치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자 문제점이라고 해야겠죠. 동남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의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난맥상, 또 태국 정책 결정의 무모함, 필리핀 대선 결과의 허무함, 그리고 인도네시아 방위 정책의 혼란함,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모두 문제는 결국 정치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과거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클린턴 후보가 선거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선거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저렇게 세워야 된다 얘기를 할 적에 한마디로 클린턴이 일갈했던 소리가 이 친구들아,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바로 경제 문제야. 그러니까 경제에 집중을 해서 선거 전략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내놔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렇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 때문이야 라고 했던 이 말을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동남아와 아세안을 둘러싼 문제들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문제는 정치야, 정치 때문이야 라고 분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세안과 동남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영상을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